KBS 제1라디오 열시 뉴스를 마칩니다.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쌍방통행이다 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회 상황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민생을 챙기는 일 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냉장고와 싱크대가 고물상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앞으로 100일간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는 법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최재형 대선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좀 해보죠.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합의문 작성 이틀 만에 이 지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이 되면 그냥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될 텐데 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네. 아니 왜 벌써부터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합의 안 될 걸 얘기합니까?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인데 왜냐하면 양당이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이게 과연 이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제 저는 평소에 이제 너무 이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김성환 평론가께서 균형을 좀 잡아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합의가 되는 걸 전제로도 얘기해 주세요. 네, 합의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합의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돼도 원래 논의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합의서 내용에 어떤 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표현은 없다.
그러니까 합의안이 마련됐을 때 합의 처리한다는 걸 전제로 판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그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때는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즉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렇게 행동에 나설 가능성 여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끝까지 이 법 폐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좀 그렇죠.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이는데요. 일단 언론 현업단체들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통해서 이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독자적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위원회라는 것은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 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 등등은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이제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또 언론노조는 이 언론 불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계가 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율심의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설치 논의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자율심의기구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중재위원회가 어찌 보면 객관적인 뭐 기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가 어쨌든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율심의기구라는 것은 이것의 전 단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론, 현업, 단체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이냐 좀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이런 법 논의에 앞서서 언론들의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고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판사, 변호사, 그리고 언론학 교수, 그리고 언론인 출신 인사들. 그렇습니다. 언론인 의견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하여튼 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건데요. 이 서한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보면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이대로 법안이 처리되면은 심각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이 애초에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은 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를 해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이행할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특히 이 부분은 이른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문제 이걸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 역시 그동안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면서 바로 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입장 표명은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유엔에 진정서를 내면서 이제 나온 그런 입장인 것인데 이 상황을 청와대가 언급을 하면서 여당에 이제 좀 여러모로 합의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뒷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국제사무직 노조 등도 이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도 냈기 때문에 네.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가 또 일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혹시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국회 논의 과정으로 이제 또 다시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이 서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한에 답변할 법적 의무나 정해진 뭐 답변 기한 이런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입장을 보내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0일 여야 대표 간 TV 토론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불참 통보를 하면서 방송이 무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시청자를 모독했다라면서 사과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네. 일단 언론노조는 이게 생방송을 단 40여 분 앞두고 토론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제작진에 최종 통보를 했고 심지어 방송 공백을 우려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동물의 왕국 발언은 이 기자들이 좀 이 100분 토론 출연 취소하면 MBC는 뭘 방송해야 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네, 이준석 대표가 농담조로 동물의 왕국
여의도에 송영길이라는 동물이 살고 있다. 뭐 이런 농담을 네. 한 것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TV처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언론노조는 이것은 시청자와의 약속인 건데 이 시청자와의 약속을 여당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상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온 이후에도 제작진이 출연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은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 사과한다라면서 이게 본인이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 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잠정 합의안을 낸 거에 대해서 저녁 10시 반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방송 시작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 무산 소식은 이미 10시 5분경에 언론에 전해졌고 네. 협상하는 그 이전인 밤 9시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측을 아마 전달을 했을 텐데 당 대표가 10시 반이 돼서야 이 결과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0분 토론이라는 게 11시 35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시 반이라는 시점은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 방송에서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뭐 본회의 처리 무산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11시 35분 토론에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점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김승환 민주당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하는 듯한 이게 어떻게 표현하죠? GSGG라고 하는 이 영문 초성을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30일 새벽 2시쯤에 김승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라면서 이제 GSGG 이렇게 영문자 4개를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동물을 빗댄 비속어 표현에 자음만 알파벳 약어로 표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승원 의원이 뭔가 해명을 했는데 뭐 거버너 이 G는 국민의 제너럴 G 일반 의지의 서브 S 해야 된다. 라는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네. 무슨 의미인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논란이 더 커졌고 결국 해명이 안 되니까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박병석 의장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지금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윤리위는 제대로 돌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했어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일단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8일과 9일, 대정부 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포함 법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뭐 아시다시피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한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이런 쟁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는 604조 원의 예산안 둘러싸고도 네. 힘겨루기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이 들어있다라면서 이거 걸러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오늘 그러니까 의원실 방을 아예 뺐다고요? 이 윤희숙 의원실의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바를 보면은 윤희숙 의원은 이미 개인 짐은 이미 다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좌진들도 각자 지금 짐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는데요. 아직 이제 윤희숙 의원의 책이라든가 서류 뭐 그다음에 좀 이 큰 집기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택배로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좌진들은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그들 서로 간에 이제 뭐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이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변화의
그 기류가 좀 바뀌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윤희숙 의원의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사퇴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때 이 사직안을 표결로 처리할 생각이고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에게도 알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야당이 이 사직안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직안을 냈으니까 회기 중에 본회의 당정 처리하겠고 야당이 요구하면 받아야 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를 한 거죠. 다만 이 사직안이 표결이 붙여지면 가결이 될 것이냐 그건 여전히 미지수로 보이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단 자유투표 방침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또 이런 또 비슷한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사퇴 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러리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직안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꼭 이 국회의원이 스스로 그만두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냐. 그건 필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또 여야 의원들 각각에 의해 발의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뭐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는 모양도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본회의 표결 처리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도록 해주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뭐 법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 의사를 바로 반영하는 식으로 많이 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뭐 사직안을 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본회의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면서 이걸 표결 처리를 하니 만일을 가지고 또 얘를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국회 탄압이나 이런 거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이 그런 뭐 장치들을 풀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김성환 평론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부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긍정적으로 봐드릴게요. 옆에서.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선 룰, 특히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후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가 주최한 후보자 대리인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뭐 예상됐던 거지만 윤석열, 최재형 캠프 대리인들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등등의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효성이 없고 경선 준비가 이미 이전에 정한 안을 최고위가 추인도 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선관위에서 이 룰의 어떤 골격을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 경선판을 깨자는 거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 캠프 측은 경선 준비가 애초에 경선룰을 확정하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이 경선판을 흔들겠다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이 논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정의원 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 정홍원 위원장이 직접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게 된 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견강부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받아쳤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그런 지지한다는 얘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국가 원로를 찾아다니는 중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중 한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절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야권 후보로 나오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다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측이 의심하고 있는 역선택 방지 도입 등의 경선룰을 이미 이제 좀 정해놓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안도 지금 만들거나 확정한 것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좀 흥미로워 보이는 게 이런 논란에 대한 또 이준석 대표의 대응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각 대선 캠프에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정홍원 위원장이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최고위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오히려 경선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 논란이 본인의 어떤 경선 관리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도 후보 간 설전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소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로 가는 대선 경선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최근에 이제 20개월 이 영아 살인 사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사람은 사형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천 명에 가까운 마약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사살을 한다든지 이런 즉결처형식 대책을 추진해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적폐수사에서 보수 진영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5명을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네. 유승민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에서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사형을 시키겠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사형을 내가 판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지금 사형 판결이 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뒤이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부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임종석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지금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요? 이 이재명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임종석 의원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 의원으로는 이제 4번째인 겁니다. 일단 캠프 측은 임 의원이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정 소화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 접촉한 캠프 관계자들도 다 재택근무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고 검사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권 주자 중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TV토론이나 지역 유세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등의 일부 차질이 또 현실화되는 상황인데요. 이 대전 충남권 본경선 첫 투표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에 유권자의 선택을 좀 도울 이 맥락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라디오 토론도 이런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은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네요.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이 상당히 심각한 수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어제 민주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사 수임 비용 일체를 밝히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당 윤리감찰단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변론이 있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상당히 수위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전 충남 경선이 9월 4일인데 그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득표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는데요. 앞서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정 의원의 회계 책임자 모 씨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선거 이후에 어떤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에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 후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그냥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직 상실이 된 건데 일단 정정순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이라든가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금 얘기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계 책임자가 항소도 안 하고 나 이거 그냥 처벌받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의원을 쳐다보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만큼 정정순 의원을 미워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가 각 캠프 대리인을 불러 법률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후보 측이 8명으로 훨씬 더 많았는데요.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대당을 지지한다고 명백히 밝힌 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신 김영우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역선택 방지 조항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다고요? 않아요. 이게 우리 후보 간에도 공정하지가 않지만 네.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크게는 그렇게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에 근거해서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예, 그 1차 컷오프 때도 그랬고. 네.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활용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이제 무당층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게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한 6, 7%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30% 이상을 받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안에서 4, 5% 받는데 20% 넘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보통 이게 표본 그 샘플을 보면은 그 표본 샘플이 100이면은 그 중에 한 30%, 100명 중에 30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보통 여론조사 해보면. 네. 그런데 그 30명이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그 30명이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당층이 지지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확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명백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 거는 역선택이죠. 네,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서 제가 반론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뭐 대선 경선 과정이든 뭐 그렇지 않은 다른 과정이든 간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실은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네. 그때 사실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사실 뭐 저도 그쪽에 이제 멤버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쪽에서 지금 이제 다들 기록에 남아 있고 기사에 남아 있는데 역선택 이거 안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게 이제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역선택을 해도 되는구나. 이 역선택을 통해서 상대방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다른 당 지지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역선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더
여론조사 빈도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또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모든 경선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이라는 게 이게 정말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보편화된 정치의 어떤 일반화된 수단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선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미디어 시대가 옛날하고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역선택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네. 예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데요. 많이 달라졌죠. 근데 또 하나가요. 만약에 제가 역선택의 어떤 여론조사 전화를 받게 되면 곧바로 그걸 이렇게 답변해야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 100%면 샘플이 1000샘플이라고 하면 네. 어느 순간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데 누가 그거 마음 먹고 있다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한 것을 실제로 이제 응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지금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여론조사, 특히 경선 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1차 컷오프는 13일과 14일에 여론조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 미리 공고가 돼요. 네, 미리 다 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때 걸려오는 전화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구나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의 위험성을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강제 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굉장히 순진하게 이런 역선택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융통성 있게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선택 이 피해를 많은 후보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네.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게 본선 경쟁력이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어떤 후보가 본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나중에 1위와 2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표본 샘플의 30%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게 역선택을 할 만한 민주당 지지자들 수가 많을 것이며 또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기는 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게 네. 저희가 10번 이상의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우려가 아니라 사실로 나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당내에서는 5, 6%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분들로부터 30% 이상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역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다음에 그분이 특별하게 민주당으로부터 갑자기 지지를 많이 받을 이런 어떤 계기가 없었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네. 지금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가면서 1차는 국민 여론 100%, 2차는 국민 여론 지금 이제 70% 들어가고 네. 3차는 이제 50%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굳이 그렇게 달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하고도 안 맞을 뿐더러 그냥 국민의힘 당원 100%, 선거인단 100%로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도 프라이머리 때는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할 수 없는 같은 날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네. 투표하는 경우에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전화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기이한 수단이거든요. 네. 이런 그러니까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 샘플이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참 이상하고 너무나 작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 1000명 중에 보통 30%가 민주당, 30%가 국민의힘, 나머지 30%는 무당층이죠. 그다음에 한 10%가 이제 기타 정당 지지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것은 이것은 역선택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민심이라는 어찌 보면은 미명하에 1차는 100% 여론조사,
그다음에 뭐 2차에는 여론조사가 뭐 70%고 당심이 30% 뭐 이렇게 비율을 바꿔가면서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만은 역선택의 위험성은 1차든 2차든 3차든 있는 거죠. 근데 2차, 3차는 네. 그만큼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역선택의 영향이 그만큼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역선택은 작용할 것이다. 물론 역선택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이상. 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이거 눈 뜨고 그냥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은 네. 과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당내 경선을 치렀던 정당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당규에 못을 박은 거죠. 네, 네. 이 점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념을 해야죠. 근데 오늘 선관위 의견 청취에서 후보 대부분 8명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최재형 그 후보 측에서는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난다. 뭐 경선판을 깨겠다면 지금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지금 넣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래도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우리 각 후보들한테 보낸 그 서신 이걸 보면은 정말 정권 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다. 절감한다. 그리고 공정한 가치를 위해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께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에서 공정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아직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무당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그게 공정한 것이죠.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그것은 불공정한 거죠. 사실은.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숙제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관위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에서는 따르겠다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죠. 우리는 뭐 당의 또 후보고 다만 우리 국민의힘 선관위는 어느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반대 의견만,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는 말씀만 계속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저의 입장이죠. 우리 캠프의 입장이죠. 근데 네. 후보께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이 많이 없으신데, 네. 이거는 우리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형 대선 캠프 상황실장이신 김영우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탈레반 난민 보도에서 나타난 우리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머무는 충북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망원 렌즈까지 동원한 과잉 취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진 봤는데요. 지금 망원 렌즈로 줌해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 뭐 베란다 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나 네. 뭐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찍은 사진이 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난 29일 날 그 보도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의 생활 모습을 망원 렌즈를 통해서 관측했다는 기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예. 그 사진에는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녀의 모습, 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보도를 한 매체가 뭐 한국일보, 뉴스원, 뉴시스 등이 있었는데 또 곧바로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가 이런 사진과 기사를 같이 또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 문제에서 좀 봐야 할 것은 네. 다른 언론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것과 달리 한국일보는 눈물 흘리는 소녀의 모습을 그대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보도에는 약간 에세이처럼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10분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급하게 나오니라 안부조차 전하지 못한 친구의 안전이 걱정됐을까?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특별 기여자를 관측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타자화하고 또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잉 취재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그렇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일종의 이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불과 1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합뉴스가 작년 2월이었죠.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교민들이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빨래 거는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망원 렌즈로 촬영한 언론사 가운데 입장을 보인 곳이 있습니까? 한국일보가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얼굴 공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원칙이 있는 나름대로 매체라고 좀 보여져 왔는데 네. 이번에 이것으로 논란이 되니까 바로잡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먼 타국을 떠나온 막막함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고 또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어서 모자이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들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모자이크를 처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 측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언론에는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보면 보도준칙 5항에 도청 및 비밀 촬영 금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기자는 개인 전화나 도청, 비밀 촬영 등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한국일보는 사실 언론단체가 공동 제정한 보도준칙과 별개로 또 세부 사안별로 자사가 만든 보도준칙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의 경우는 본인들이 만든 보도준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도 있다고요? 네. 27일 동아일보는 한국 언론만 모자이크 처리한 아프간 시민들 얼굴 이런 기사 제목에서 한국에서는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했다. 외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면서 한국에서 취재하는 외국 통신사들은 이들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마련이 됐으면 그런 얼굴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보고 싶은가요? 라는 또 보도를 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정말 동아일보에 묻고 싶어요. 사실 이제는 아프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 거리도 멀고 또 그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네. 이들이 또 뭐 테러의 위험을 받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 대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더 있다면서요? 네네. 처음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졌을 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카불을 점령한 후에 탈레반이 달라졌다 이런 보도를 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합뉴스에서 이제 아프간 국민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으냐라는 용감한 질문에 탈레반의 대변인이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각국의 통신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 이제 연합뉴스가 그렇게 탈레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도했다는 건 좀 문제가 되고 보여지고요. 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정부와 달리 탈레반은 인내와 보복을 무기로 다시 일어섰다라고 말해서 그들의 능력,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 참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언론 보도 이것 말고도 더 있다고요? 예, 뭐 그 외국에서 해외에서 일어난 전쟁 보도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항상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뭐 현상을 게임 하듯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시민들 아니면 국민들이 어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냐보다는 그것을 보여주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전쟁의 오락화 라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원 같은 경우에 탈레반이 이제 97조의 규모로 미군의 무기를 줍줍 이건 이제 사실 그 게임 용어거든요. 네네. 근데 또 다른 골칫거리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탈레반이 이제 미군에서 이제 97조 원어치의 무기와 장비를 획득했다는 보도를 이렇게 게임 용어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뭐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좀 극화한 뭐 표현이 있는데 그 당시에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민 국민들이 문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똑똑 뭐 출근 안 하냐 뭐 이러면서 탈레반의 경제를 살린다면서 총 들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뭐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세계일보도 경제 마비에 다급해져서 집집마다 계속 방문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프가니스탄한테 일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뭐 똑똑 뭐 이렇게 출근 안 하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치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고 이것이 그곳에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두려움이 별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쟁의 참혹한 전쟁을 미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황제 의전 논란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뭐 미라클 작전이죠. 예. 작전. 그래서 정말 올 수 있을까 했는데 377명의 아프가니스탄 한국을 도와줬던 분들이 입국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이죠. 그래서 이것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강 차관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지면서 우산 갑질, 황제 의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도 자기 우산은 자기가 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단한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사과를 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잉 의전은 자제하라 이런 질책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상황이 숨겨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막
마구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곧 이어서 중국인 뉴스의 최현주 기자가 기자 수첩을 통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본 것을 그대로 이제 쓴 거죠. 사실 예. 사진 자체만 보면 민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본 기자로서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강차관이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강차관 혼자 우산을 들고 브리핑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여섯 장의 종이를 넘겨가면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이제 쓰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브리핑할 즈음에 강차관 옆에 우산을 든 법무부 직원이 들고 있었죠. 근데 방송용 카메라를 잡은 기자들이 그 옆에 있는 직원에게 자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곧바로 직원을 자세를 낮춰서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뒤로 가라 그러고 조금 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황제 의전이 그 법무부 측에서 그걸 갖다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죠.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황제 의전이라고 비판하고 이 황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현장 취재 관행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건을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지 사건을 브리핑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방송에 나올까,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 그들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도 마치 그런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황제 의전이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계속 그 방송에 맞게 자세를 취해달래, 방송에 맞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보도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이제 황제 의전이라고 하는 비판 사진만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가 왔다면 실내에서 브리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야외에서 비가 오는데 브리핑을 했어야 되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내에서 하려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5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기자들이 요청을 한 거죠. 야외에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또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한 부분만 똑대가지고 언론이 보도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맞습니다. 언론 보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사실 좀 공감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